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4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속보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반 전부터 당시 미호강 제방 근처에 있던 공사 관계자가 오송 주민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다. 궁평 지하차도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2차례나 112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고 결국 참사는 막지 못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7시 4분, 충북경찰청 112에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 오송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공사 현장 감리단장의 신고였습니다. 감리단장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54분 뒤 또다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궁평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를 해달라는 구체적 요구였습니다. 단장님이 물질 연락했었고 전체에 신고하고 자기가 주차 내고 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경찰이 참사 현장 대신 출동했다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입니다. 신고자는 거듭해서 미호천교 인근에서 강물이 범람하려 한다고 경고했지만 정작 이곳은 미호천교로부터 3km 떨어진 곳입니다. 출동했어야 할 곳은 강과 300m 거리의 궁평 2 지하차도로 궁평 1 지하차도와 직선 거리로 830m, 차로 3분 거리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첫 신고 2시간 만인 9시 1분,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긴 지 2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자가 감리단장인 줄 몰랐고 신고받을 때 1차도인지 2차도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궁평 교차로에 한 명이 있고 거기서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순찰차는 그때 이제 신고 때문에 현장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또 침수 중인 오전 8시 37분 소방에서 공동 대응을 4차례나 요청했는데도 현장에 도착하는데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갇혔다는 그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보냈고 8시 38분에 두 건 있었어요. 경찰에 통보를 또 했어요. 충북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747번 급행버스는 원래 다니던 노선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그 의외의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데 당시 청주시가 버스 회사들에게 이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우회길을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 안내가 이루어진 건 도로가 이미 물에 잠긴 뒤였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홍수경보가 내려진 미호천교는 새벽 5시 23분부터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KTX 오송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막혔습니다. 버스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회차하자 승객 항의가 쏟아졌고 일부 버스들은 우회해서 오송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 중에는 747번 급행버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래 노선이 아닌 10km를 돌아 미호천교 대신 옥산교를 건너 지하차도로 향했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저도 올 거고 정상적으로 했건데 지금 저희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청주시 대중교통과와 버스 회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오송역으로 가는 우회 노선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막힌 미호천교 대신 옥산교를 통해 오송에 진입하라고 안내했고 궁평이 지하차도를 거치는 노선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747번 버스가 우회했던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오전 8시 49분.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지 10분이 지난 시간에 그 길로 가라고 안내한 겁니다. 청주시는 이때까지도 미호 강둑이 터진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궁평이 지하차도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우회 노선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일 안전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기사분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저희들도 생각을 했겠어요. 알고 보니 버스 우회 노선을 안내했던 게 청주시 대중교통과였는데 정작 재난 정보를 전달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통제되고 있다는 거를 어디 도로관리사업소나 어디서 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 일반 시민하고 똑같은 재난 문제가 똑같은. 청주시와 버스 회사는 사고가 난 지 거의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반쯤에서야 저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버스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행복청이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기존 제방을 허물었다가 장마철이 임박해 다시 쌓은 건데요. 이 공사를 허가한 건 하천 관리를 맡은 환경부였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불렀던 미호강 제방입니다.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더 높은 기존 자연 제방을 헐고 지난달 29일부터 임시 제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방보다 1.6m 낮았는데 장마가 시작되고 나흘 뒤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사 당일 홍수 직전에도 굴착기 한 대와 인부 6명이 제방 보수 공사를 했지만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방 부실을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 제방을 헐고 나니까 제방에 뭔 힘이 있겠어요. 그 급하게 막은 제방이 그냥 터지는 거지. 그렇다면 공사는 누가 허가를 내고 감독한 걸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발주로 지난 2018년 시작된 공사는 하천 점용, 즉 하천 공사 허가를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3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임시 제방을 세울 때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정식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급하게 세워졌는데 제방을 원상복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면이랑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당연히. 이곳은 하천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강청은 지난 5월 임시제방 건설에 대해 공문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회신했다며 관리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제방과 동일한 재료, 규격에 맞춰 설계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설령 공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복청은 100년 주기 홍수빈도 예측보다 1m 높게 임시제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허가기관인 금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한 달 전 행복청장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실태 등을 점검한 사실과 관련해 행복청은 당시에는 우기 전이어서 공사의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참사가 인재였음을 드러내는 정황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참사 발생 몇 시간 전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인 지하차도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만큼 첫 번째 중대 시민재해 사례가 될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15분,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를 최고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때까지 6시간 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2시간 뒤 금강 홍수통제소는 인근 미호천교 부근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고 실제 강 수위도 범람 직전인 9.2m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비상이었습니다. 관할 흥덕구청의 요청을 받은 청주시는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고 충북도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에서 들어온 제방 유실 우려 신고도 충북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로 홍수 경보를 통보받은 충북도 역시 지하차도 상황을 CCTV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일단 침수 전후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대응이 미흡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 의혹이 제기된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실태 등에도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직무유기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려면 이번 참사가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궁평 2 지하차도의 경우 관리상 결함이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2시간 전에 이미 기준 수위를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재난 관련 매뉴얼에 의해서 사고 지역을 통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리상 결함으로 지난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등이 중대 시민재해로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이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된 뒤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고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현장에 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윤재 기자, 오늘 현장 감식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됐다고요? 네, 이곳 궁평 2 지하차도에는 잠시 비가 멈춘 상황입니다. 충청도에는 오늘부터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비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축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충북경찰청은 장마가 좀 잦아든 이후에 합동 감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진흙과 빗물이 없어야 하는데 비가 또 오기 시작해서 지하차도 중앙부에 다시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배수펌프와 준설기 등을 동원해 지하차도 내 빗물과 진흙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과학수사팀은 지하차도에 남아있는 유류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사고 당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정황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있을지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침수의 직접적 원인인 미호강 제방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 감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현장 감식을 통해 사건 당시 배수시설을 비롯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살펴 책임자와 담당자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 여부 등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궁평 2 지하차도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네, 하지만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다니던 지하차도를 지나다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 14명 사망자의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보려고 해도 관계기관에서 돌아오는 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유족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을 보는 처남을 오송역에 데려다 주던 길. 결혼 2달 차인 김명식 씨는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구조대가 출동해 있었는데도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게 남겨진 가족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거기에서 지금은 장비가 없다. 로프밖에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구조를 하러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지하차도만 제때 통제됐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디에 물이 차겠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로에 대한 그런 게 통제가 없었다는 게 가장 좀 아쉽죠. 그게 인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사 이후 사과하는 공직자 한 명 찾기가 힘들고 관계기관과 지자체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 왜 도로를 통제 못했는지,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따지고 묻고 싶지만 유족에게조차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경보를 알렸는데 그거를 시청이든 도청이든 전화를 해도 자기들 부서 일이 아니다. 또는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 설치를 충북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일부 사망자의 발인이 진행된 가운데 한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들이 책임론이 거론되는 청주시장의 조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14분이 갑자기 이렇게 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왜 이분들이 돌아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없다고 생각되니까. 충북도청과 청주시는 침수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장례와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등을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충청북도는 사고가 난 청주 궁평 2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도가 낮은 3등급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미 작년에 정부가 근처에 하천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위험평가 기준을 바꾸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지만
충청북도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범람한 미호강에서 400m 떨어진 궁평 2 지하차도. 넘친 강물이 들어차 완전히 침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3분이었습니다. 하천에 직접 영향권에 놓인 지하차도인데도 침수 위험 등급은 가장 낮은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으로 지하차도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등급으로 평가, 홍수 경보가 있었지만 충분히 그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었고, 충청북도가 3년 전 궁평 2 지하차도를 평가할 때 적용했다는 침수 위험도 기준.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이 주변에 있는지, 지하차도 자체가 저지대에 위치했는지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총 8개 항목 중 가장 배점이 큰 건 침수 이력이지만 새 지하차도엔 의미가 없는 항목입니다. 침수 이력이 최근에 지어진 지하차도는 없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왜곡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침수 등급 평가 기준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행안부가 충청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침수 위험 평가 항목이 바뀌었으니 새로 적용해 관리하라고 합니다.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기준 변경의 계기였습니다. 기존 침수 위험 평가 항목의 세부 산정 기준에 강, 하천 등 저지대 위치 여부가 10점 배점으로 포함됐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에 적용됐다면 위험 점수가 크게 올라가 침수 등급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충북도는 왜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걸까? 충북도 도로과 관계자는 행안부 공문이 자연재난과로 들어와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의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안 된 탓에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하차도에서 1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나흘째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에서는 오늘 실종 주민 3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 다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3,0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해병대 수륙 장갑차까지 동원이 돼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생긴 급류에 차로 한 개가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3시쯤 70대 부부가 탄 승용차가 이곳에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집에 가고 있다는 딸과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통화가 안 된다 이랬겠네. 이 동생네 집에서 나서가지고 가보니까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실종돼 부부 가운데 아내는 오늘 하천 상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가 발견된 하천변입니다. 최초 실종 지점인 은산리에서 약 10km 정도 떠내려와서 이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해병대와 공동으로 수색 작업 중 머리카락 일부가 나뭇가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조를 하고 이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남편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다시 장대비가 쏟아졌고 구조당국은 악천후 속에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수색 범위는 50km 떨어진 내성천까지 확대됐고 3,500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는 해병대 수륙 양용 장갑차와 고무보트가 동원됐습니다. 소형 고무보트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인 수변이나 모래톱 일대에 대해서 첨단 과학 장비와 병력들의 육안으로 실종된 인원들을 찾기 위해 수색 인력과 장비가 대폭 보강되면서 오늘 실종 주민 3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의 인명피해는 사망 22명, 실종 5명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의 산사태는 모두 13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봤더니 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빗물과 함께 흙과 바위가 쓸려 내려오면서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는 산홍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뻘밭으로 변한 경북 예천군 벌방리.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따라 산 정상부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날카롭게 잘린 절개면을 따라 2km 가까이 오르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나타납니다. 산 정상에 새겨진 흔적, 나무 몇 그루가 뽑히고 그 자리에 작은 절개지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처참합니다. 토사와 나무가 흘러내렸고
가속도가 붙으면서 수백 킬로그램에 육박하는 돌덩어리들도 산 아랫마을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른 산사태 피해 지역인 예천군 백성리도 마찬가지. 정상에는 움푹 패인 흔적만 있지만 산 아래로 마을에는 거대한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사태가 우면산 산사태 당시와 비슷한 산홍수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빗물이 산에 스며들지 못하고 흙이나 바위와 함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산 정상부에서 굴러내려온 토성류가 사과나무 밭을 거대한 협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산사태의 위력을 조금이나마 꺾을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댐이 산 정상부에서 시작되는 산사태를 막을 거의 유일한 대책이지만 경북 산사태 현장에는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사방댐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로로 돌이라든가 토석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지금처럼 없던 지역에서는 토석이 많이 흘러내려서 인명피해로. 예천에서 산사태 피해가 가장 컸던 5개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산사태 대비 시설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주택과 민가가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산사태 취약 지역보다는 전혀 다른. 울창한 산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예천군은 산사태가 시작된 뒤에야 대피 문자를 보냈고 경상북도의 강제 대피 명령도 신고가 접수된 지 20시간이나 지난 뒤에 내려졌습니다. 이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앞으로는 산사태 경보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강제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산사태가 덮쳤던 경북 예천. 한 주민으로부터 산사태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상북도는 20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산사태가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 피하라고 그런 방송도 그랬으면 보증한 물건만 갖다가 치아뿌리 쓰면 되는데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대. 뒷북 명령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산사태 위험이 커질 경우 우선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도록 알리고 경보로 격상되면 산림청장이 직권으로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반드시 위험지구에서만 산사태가 난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걸 현장에서 그 주민들이 이거 피하겠다 이게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만 집중 관리했지만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범위를 넓히고 산사태를 방지하는 사방댐 설치 예산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더라도 산지가 주택, 도로, 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지역에서는 축구장 14,000개 크기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이 됐습니다. 2년 연속 반복된 대형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닷새간 6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농촌 마을. 비닐하우스 안은 온통 뻘받치고 다 자란 수박은 이리저리 나뒹굽니다. 이틀간 물에 잠겼던 수박 비닐하우스입니다. 수박을 돌려보면 이렇게 껍질과 속이 물러서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단해야 할 멜론 껍질도 쉽게 갈라집니다. 출하를 코앞에 두고 자식 같은 작물을 내다버리는 농민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한 개도 안 남았어요. 그냥 무릎까지 전체가 다 찼으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마을을 덮친 빗물에 벼는 쓰러지고 콩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곳은 콩을 심은 논인데요. 다시금 비가 강해지면서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인다 해도 물이 닿으면 병충해에 약해져 결국 하나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정부 지원이 늘면서 콩 재배 면적이 늘어 타격이 더 큽니다. 비가 많이 오고 습하면은 콩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콩은 6,000평 다 한 톨도 수확 묻을 정도로. 불과 1년 전 400mm 폭우가 쏟아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청양군은 올해도 600mm 넘는 물폭탄에 모든 게 잠겨버렸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2년 연속 되풀이된 수해에 파괴된 삶의 터전을 돌아보던 농민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작년에도 농사 버리고 올해도 농사 하우스도 15뚝 다 때려부셨어. 저기서 뚝 터져가지고 뚝물이 막 이리 와가지고.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에선 농경지 만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19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나흘째 호우 경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에 오늘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880mm의 강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경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곳은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멈추지 않았는데요. 2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다 지금은 다소 가늘어졌습니다. 제 뒤로 흐르는 하천은 경남 함안의 광려천인데요. 불어난 흙탕물이 산책로까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우려해 이곳 광려천을 비롯한 경남의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240여 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경남 전역엔 나흘째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우 경보가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남해군에 336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산청 326, 하동군 280, 고성 27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지반까지 약해져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인데요. 진주와 하동 등 5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함안과 의령 등 경남 12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10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 거제에선 오토바이가 빗길에 넘어져 60대 운전자가 숨졌고 함안에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거제 장목면에선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거가대로 부산 방향 1개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또 새벽 시간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창원 부산 간 도로 부산 방향 전 구간이 오늘 밤 9시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현재 창원과 통영 등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내륙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8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함안 광려청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호우 경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오늘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포항 형산강 하구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성화 기자, 지난해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서 주민들이 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형산강 하구는 작년에 많은 비로 범람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3km 뒤에 있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포항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전 지역이 호우 경보로 확대됐고 울릉도와 독도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작년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은 상류 저수지를 미리 방류하고 상습 침수 도로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는데요. 특히 하천 범람으로 초유의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언제든 차수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포항 하천변 일부 도로가 이미 침수돼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포항 서만 큰다리 하부도로와
설린대 지하차도 등은 현재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오늘 오후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포항에선 주민 130여 명이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했고 울진과 영덕에서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50여 명이 미리 대피한 상태입니다. 경주에서는 문무대왕면 용당리 세월교가 유실됐고 외동읍 동천강 세월교는 통제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이미 매우 많은 비가 온 만큼 비가 적게 오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탈면과 저지대 접근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형산강 하구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철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선로 주변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오늘까지도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정 기자, 벌써 닷새째 열차 운행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역은 오늘도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과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열차의 승객들이 뒤엉켜 종일 혼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황판과 방송을 통해 일반 열차의 운행 중지와 KTX 고속열차의 도착 지연 안내가 이어졌는데요. 코레일은 경부선은 20분 이상, 호남선은 40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반 선로 구간이 많은 호남선은 오후까지 열차 지연이 심했는데 약화된 지반으로 선로 상황이 불안정해 서행 운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 열차는 대부분 여전히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KTX나 SRT 같은 고속열차들도 운행 구간을 축소했다고요? 네, 오늘 운행이 중지된 구간은 동대구에서 구포를 경유해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과 동대구에서 진주로 가는 경전선 구간, 익산과 여수 엑스포를 운행하는 전라선, 그리고 광주 송정에서 목포로 가는 호남선 구간입니다. 모두 일반 선로를 사용하는 구간인데요. 집중호우로 토사 유입이나 산사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 선로를 이용하는 구간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자, 복구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아직 복구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반이 유실된 영동선과 충북선은 길게는 2달 정도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단된 KTX와 SRT 일반 선로 구간은 비가 그치는 대로 현장 점검을 벌여 안전이 확인되면 운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열차 이용객들은 미리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역에 나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도로는 대부분 통행이 복구된 가운데 잠수교는 한강 수위가 낮아져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직은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자, 쉬지 않고 쏟아지던 폭우가 잠깐 멈추고 내일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이번 주말쯤에 다시 북상할 전망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일찍이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났고요. 지금은 이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을 통과해 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경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조금 전 기상청에서는 전국의 예상 강우량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지역 경상도 지방입니다. 이들 지역 내일 아침까지 50에서 많게는 1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또 서쪽 지방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장맛비는 내일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그동안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상태라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폭염특보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체감하는 온도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도 나타나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만 지나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중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 지원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걸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 책임을 엉뚱한 대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절박한 현안에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이 넘쳐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틀째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신속한 홍수 피해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는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시민단체와 노조,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강조해오긴 했지만 수해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으로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당장 보조금을 환수해 수해 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수해 지원에 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당 안팎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치적 용어인 이권 카르텔과 절박한 현안인 수해 복구를 엮었다며 이런 메시지를 낸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난 대응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검토를 거듭 촉구했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추경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관련 교부세와 예비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수해 중 골프로 무리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곧 징계도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정서법으로 정치한다며 반발했는데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경상북도 예천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실종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날 오전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쯤 골프를 쳤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홍준표 시장은 기자들의 질문 폭탄을 받았습니다. 비상근무자가 1000명이 넘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내가 비상근무 지시한 일이 없어요. 다시 비상근무 2단계였던데요. 지시한 일이 없어요.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은 당시 대구에는 보고받을 상황 자체가 없었고 주말에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개인 활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구에선 이번 호우와 직접 관련된 희생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었고 대구시도 비상 2단계를 발령해 누적 비상근무자가 1000명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홍 시장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SNS에 대구시는 일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적었는데 오늘은 비상근무 2단계에 불과했다며 단체장은 비상 3단계 때 업무 총괄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당 윤리위원회도 징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 건 매우 명확하다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 수해 지역인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홍문종 전 의원을 제명한 적도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의 발언 자체가 국민 정서를 더 자극했다며 이와 같은 발언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 2,1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249명의 아이들이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000여 명 가운데 범죄가 의심되는 814명에 대해선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영유아를 살해, 유기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3월 이모 씨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8년 넘게 숨겨왔던 범죄는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에서 드러났고 지난 8일 이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2,123명. 출산 직후 예방접종을 하면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들 가운데 249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질병 등으로 숨졌지만 7명의 아동은 범죄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 보호자 8명이 구속됐습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095명. 버려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방문 조사를 거부한 사례는 21%, 출생 신고 전 입양이 8%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14명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은 30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좀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임시신생아 번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좀 실시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처벌이 약했던 영아살해 유기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 살인 유기범죄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게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그렇다고 강한 처벌만으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아이들을 지켜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원치 않는 출산이나 경제 여건 탓에 육아를 포기하려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이런 비극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20대 미경 씨. 가족에게도 숨긴 채 낳은 아이는 베이비박스에 맡겼습니다. 미혼모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숨기고 싶어지더라고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필품 같은 거, 아기를 좀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지원, 그걸 할 수 있다면 저도 진짜 안 보내고. 미경 씨는 3개월 만에 아이를 다시 데려왔지만 모든 미혼모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잠도 못 자고 진짜 밥도 잘 안 먹고 왜냐면 아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2021년 말 미혼모 지수 씨는 산부인과에 다니는 걸 애초에 포기했습니다. 산모들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막 시선이 막 집중되니까 또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서. 집에서 아이를 혼자 낳은 뒤 출생 신고마저 힘들었습니다. 자가 출산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아예 이런 걸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2021년 기준 국내 미혼모와 미혼부는 대략 2만 6천여 명.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충분한 의료 지원과 함께 출산 이후에도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친생모로 하여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자신감을 주고, 근데 이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돼요.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 미혼모들의 출산을 돕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 인근에 있는 한 전기업체에서 불이 나면서 2시간 넘게 불길이 이어졌습니다. 뜨고 내리는 항공기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정도였는데 급기야 제주공항은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를 급히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1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후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처음에는 건물 2층 건물이 확연히 다 보일 정도로 됐었는데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전구가 터지는 소리, 엄청나게 팡 터지는 소리에 불길이 화염이 확 일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제주시의 한 전기자재 판매업체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출근 시간에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60건의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막 냄새가 되게 났어요. 냄새 나가지고 문에다 이렇게 내다봤더니 저쪽으로 좀 막 이런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연기는 바람을 타고 제주공항 쪽으로 퍼졌습니다. 이착륙을 하는 항공기에서도 연기가 보일 만큼 가까웠고 급기야 제주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항로를 급히 변경했습니다. 아침 8시 58분부터 시작된 항로 변경은 2시간가량 이어졌고
항공기 58대가 항로를 돌아 뜨고 내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반경 1km까지 번지면서 출근길에도 혼잡을 빚었습니다. 건물에 있던 직원 10여 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독가스가 주변 아파트 단지로 유입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세계 소방서에 차량 30여 대를 총동원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큰 불길을 잡았고 9시간이 다 돼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이 가연물이 밀도가 아주 빽빽하게 그렇게 들어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불이 잡혔다고 보일지라도 속에는 또 불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전 화목난로를 피웠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3만 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물에 잠겼고 축산 농가의 피해도 컸습니다. 벌써 시금치, 상추 같은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수원 한가운데가 폭격을 맞은 듯 움푹 파였습니다. 사과나무 300여 그루가 뿌리채 뽑혔고 수확을 2달여 앞두고 연그러가던 사과들은 진흙탕 속에 널브러졌습니다. 작년 수확량의 5분의 1도 건지기 힘듭니다. 피해는 보시다시피 무너졌는 게 사과 중심부거든요. 농민으로서 자식 잃은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누적 강수량 630mm. 비닐하우스는 여기저기 찢긴 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수확만 기다리던 탐스러운 수박은 잔뜩 진흙을 뒤집어썼습니다. 뻘밭으로 변한 고추밭과 콩밭은 밀려온 쓰레기가 차지했습니다. 오늘까지 피해를 본 농경지 면적은 전국의 3만 1000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07배가 넘습니다. 가축도 69만 3천 마리가 폐사했는데 닭장에 갇혀 사육되던 닭이 대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시금치 도매 가격은 4kg에 54,840원, 한 달 전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적상추 208%, 얼갈이 배추 133%, 오이와 애호박도 각각 85%, 57% 넘게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가축 피해가 최근 5년 새 가장 심각한 만큼 축산물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마가 끝나도 가을 태풍의 추석까지 물가 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정부는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관련 점검 회의를 내일로 앞당겨 농축산물 수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간 넘게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회의가 정해된 상태인데요.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이미 20일 가까이 시한을 넘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사 의견 차이가 컸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경영계는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똑같은 9,620원을,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금보다 2,590원 많은 12,210원을 각각 제시했었는데요. 이후 7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10.4% 오른 1,620원, 경영계는 1.8% 오른 9,795원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처음보다는 크게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만약 노사가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노사와 공익위원까지 참여하는 전체 투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막루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회 숫자가 1명 적은 상황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10,000원 시대를 열지가 주목되는데요. 올해보다 3.95% 올리면 내년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어섭니다.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고액 의견서로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과 후보자가 관련 사건을 회피하기로 한 점을 야당이 수용하기로 한 건데 이 대법관 후보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현직 판사까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대형 로펌의 이해에 부합한 것이라며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국회는 한 차례 재논의를 거쳐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활동을 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임하였던 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제출되었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대법관이 되기에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소수 의견이 청문 보고서에 함께 담겼습니다. 그동안 비밀 유지 의무를 들어 의견서 제출을 거부했던 권 후보자는 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뒤에야 비공개를 조건으로 열람에 협조했습니다. 대부분 재판의 일방에 명백하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액의 법률 의견서를 의뢰할 수 있는 자산가나 대기업을 상대로 권 후보자의 해명대로 학술적 소신에 따른 법률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로펌의 이해관계에 맞춰 법 기술을 제공한 건 아닌지 면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서울대 교원으로서 영리행위 금지를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준 후보자는 오늘 표결에 앞서 문제가 된 소득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 원의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 판정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힘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의 손실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복기한 28일의 마지막 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인지 여부. 판정부는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봤지만 정부는 이번 분쟁의 근거가 되는 한미 FTA상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상에 사실상이란 말을 막 쓰기 시작하면 모든 거를 다 너무 인생 쉽게 살 수 있어요. 한미 FTA도 규정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엘리엇이 찬반 입장이 달랐다고 손실을 배상할 건 아니란 논리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국정농단 사태는 국내에서 사법 처리할 일이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직접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판정의 취소 여부는 이번 분쟁의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원래 중재재판부에 엘리엇이 이미 받은 삼성 측 합의금을 어떻게 공제할지 계산이 잘못돼 배상액이 늘어난 점, 또 이자를 원화로 낼지 달러로 낼지 표현이 오락가락한 점을 고쳐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판정 불복과 별개로 국정농단 책임자들에게 배상액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겠다는 단계여서 벌써 배상금 마련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제안이 25일 만에 결의됐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뚜렷한 기준이나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아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지도부는 다시 한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습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시간까지 넘긴 끝에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의 뜻을 모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의한 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청구라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런 판단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구체적인 영장 청구가 있을 때 판단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을 내놓은 날짜가 지난달 23일. 지난주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의 반발로 추인을 받지 못하는 등 불체포 특권 포기에 25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을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는 당이 건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전권을 약속한 혁신위의 첫 제안을 두고도 이렇게 진통을 겪은 상황에서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민감한 부분인 공천 룰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더 깊은 갈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공천 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안 다룰 수는 없을 부분인 것 같고. 혁신위는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북한이 연일 도발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핵협의 그룹의 첫 번째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핵 억제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면서 42년 만에 부산항의 전략 핵 잠수함을 정박시켰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입니다. ICBM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를 20여 기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으로는 42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핵협의그룹의 첫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북핵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We believe it is important to manifest these commitments. As we speak,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s making port in Busan today. It's the first visit of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n decades.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에 들러 힘을 실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미국 핵자산 활용에 대한 정보 공유부터 협의, 기획, 그리고 실행까지 한미가 함께하기 위해 통신 체계부터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부터 연이은 담화문으로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를 통해 돈독한 한미 공조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했다고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대회 시작 전부터 잡음을 빚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상민 선수를 발탁했다 논란이 일자 명단에서 제외했는데요.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이 더 황당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최종 명단을 발표했던 황선홍호.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성남 수비수 이상민이 이름을 올리면서 발표 직후부터 팬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명단 발표 나흘 만에 이상민을 대표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수는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이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이상민을 협회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한 겁니다. 심지어 2021년 10월부터 세 차례나 연령별 대표팀에 뽑혀 이미 6경기나 소화한 상태였습니다. 협회는 이상민이 K리그2에서만 경기를 뛰어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첫 선발 당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미숙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협회가 대표 선발 시 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처리함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대표로 확정하기 전에 일부 국가 사례처럼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문제 이력을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최종 명단은 부상이 아니면 교체가 안 되는 게 원칙이라 엔트리 한 장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핵심 멤버인 이강인까지 소속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명만으로 대회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위기. 축구협회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아시안게임 3연패라는 목표는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호주 투어를 시작으로 다음 시즌을 위한 실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지난 시즌과는 다를 것이라면서 완벽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사흘 전 출국해 곧바로 토트넘의 호주 투어 캠프에 합류한 손흥민. 쌀쌀한 날씨에도 몸 상태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케인 등과의 연계 플레이 훈련에선 날카로웠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와의 장난도 유쾌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프리시즌 개막전 기자회견에는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과 함께 나섰습니다. We met first time in 2015. Obviously, we lost against Australia, so it was it wasn't the best idea. The training been fantastic. Everyone looked really sharp. Everyone is working really hard. So I'm looking forward to it. 사우디 리그의 러브콜에 대해선 다시 한번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Probably if I want to go there, I'll be not here. So money is also important, but I mean, I dream for playing Premier League, and still I think lots of things to let it behind. 다음 시즌에 대한 큰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아나골절 부상뿐 아니라 1년 가까이 자신을 괴롭힌 탈장 증세에서도 완벽하게 회복했다며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 이후 가장 부진했던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 think last year was really difficult for me, but physically I was not able to play the way I feel 100%. Really looking forward going into this season, make it fresh, make a good work. I'm feeling really good. 호주를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 일정에 돌입한 손흥민은 태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친선 경기를 가진 뒤 이달 말 영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밤이 된 지금은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나가면서 서쪽 지방의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경상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토경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경상도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 내일 아침까지 50에서 많게는 18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또 서쪽 지방에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서겠습니다.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그동안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 더위로 인한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폭염특보가 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방의 체감 온도가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도 나타나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륙 지방에 소나기만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해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